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년, 2년 예측이 어렵다고 보는데 10년 예측은 좀 쉽다고 이제 보는 사람이거든요. 한 5, 60%는 밸류에이션이 결국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네. 10년 수익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업의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적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여건은 다 이제 만들어졌다. 자, 그렇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 네. 부분인데 예. 저는 최근에 이 신문을 좀 읽다 보니까 작년에 TSMC 주식을 워런 버핏이 샀다가 팔았어요. 네, 그죠. 그죠? 네. 예. 근데 아니 뭐야? 한 번 사면 10년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네. 했는데 2분기만이니까 그냥 팔아버리셨어요. 그렇죠. 제가 주주총회 갔잖아요. 그 벅셔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전 질문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도 너무 좋다 하고 뭐가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 근데 왜 TSMC를 왜 입절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제 TSMC 칭찬하더라고. 너무 훌륭한 반도체 기업이 그 말 다 맞잖아요. 네. 어차피 거의 독점 기업이니까. 너무 좋고 좋아 했는데 근데 but I don't like the location이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거기 싫어. I don't like location. I don't like the location. 예. 나 거기 싫어. 네. 그걸 뭐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기업에서 다시 덧붙여가지고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이제 그 동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양반이 샀을 때는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이고 네. 미국은 소위 이제 외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나 유럽 기업들 이런 데는 좀 다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일단 사고 나서 이것저것 연구해 보니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칩워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성우 센터장의 반도체 오디세이 뭐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이 엄청난 산업이 얽혀져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네. 많고 한데 그 워런 버핏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셨고 딱 잘라버리셨는데 네. 저는 거기서 좀 앞으로 힌트가 있다고 봐요. 네.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구나. 네, 그죠. 네.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좋게 나오긴 했었지만 네. 그 전날까지 주가가 막 6%씩 빠졌을 때 네. 21일 수요일이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장중에서도 빠졌다가 애프터마켓이 오른 거죠. 그러네요. 장중에도 빠졌었는데 네. 그때 빠졌을 때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예 그 AI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거기에 영문에도 보면 그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네. 딱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 다들 TSMC랑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라고 돼 네. 있었군요. 근데 전부 다 보면 이 엔비디아의 칩을 또 누가 만들어주냐 보면 TSMC가 만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AI가 너무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또 전부 다 TSMC한테 파운드리 맡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네. 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재무부 장관부터 해서 금융위기 때 오마하로 날아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다 비행기가 오마하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워런 버핏이 그냥 I don't like the location 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이 네. TSMC의 의존도를 우리가 줄이자. 네. 파운드리를 조금 더 다변화시키자. 네. 저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칩버 그 책에 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도체 세계 탑 기술은 TSMC와 그래도 삼성까지 넣어줍니다. 근데 삼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은 메모리 쪽이고 이제 이쪽 파운드리 쪽은 이제 다 안 맡기려고 하는 게 그 이제 삼성은 디자인도 하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포텐셜 경쟁사기 때문에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TSMC는 오로지 그냥 파운드리만 있고 우리 디자인 안 하고 니네들이 주는 건 찍어만 줄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세계 최첨단 반도체는 그 TSMC에 있는 대만에 있는 그 딱 한 공장에서 다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폭탄이 하나 떨어진다 하면은 정말 세계 대혼란입니다, 정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면은 그 상황을 별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인텔도 원래 탑이었는데 도태되었다. 걔네들이 이제 하도 많이 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걔네들은 그 정도 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고책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인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장 그걸 만들 수가 없고 그럼 TSMC 그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재미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계속 제재를 하잖아요. 네. 반도체 굴기를 못하도록.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도 중국에서 우리 미사일 시험하다가 이게 잘못 날아갔다. 네, 라고 뻥친다, 그죠? 네. 이거 잘못 날아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TSMC 공장이 떨어졌네. 위에서 sorry. 네, 위에서 소리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그 굉장히 이런 돌발 상황이나 그런 이멀전스 한드에 대한 대비를 되게 잘 하잖아요. 네. 이게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엄청난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그 미국의 이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 TSMC의 의존도 좀 줄이자. 네. 네, 그런데 지금 5나노 미만의 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게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게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포텐셜한 경쟁자다 보니까 인텔을 지금 살려주려고. 네. 근데 인텔이 그게 실력이 되나 모르겠어요. 요즘 GPU 이런 데서도 많이 딸리고. 사실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워낙 그 CPU가 강렬했기 때문에 네. 그냥 얘네들 영원히 독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GPU라는 게 나왔고 그쵸. 얘네들이 한번 독점이니까 한마디로 R&D 자금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나온 거는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거의 뭐 공모 조직처럼 변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좀 이제 뷰로크래틱하고 이제 그 관료주의적이고 이런 조직을 변해가지고 그걸 턴어라운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관료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죠? 네. 아까 4강 탈락하면 안 돼요, 지금.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요? 아니, 주식으로. 주식으로? 네네.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가 탈락하면 안 되죠. 네. 지금 뭐 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 네. 옛날에 독일 또 월드컵에서 1라운드에 탈락한 적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때 손흥민이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예, 아닌가요? 2014년이었죠. 네. 그게 14년이었어요. 아니다. 14년 우승했고 18년에 우승 바로 다음에 했죠. 네, 그죠. 네. 바로 다음에. 예. 네, 그런 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래도 저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삼성전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부분에 물이 들어왔어요. 네. 네, 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3나노 기술을 이용한 그런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한국 왔었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얼마나 모은다고 죠 9조 달러네? 네, 뭐 예. 9조 달러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한국 와가지고 삼성을 만나고 갔을까? 네. 저는 그 칩 개발에 있어서 삼성하고 손잡으려고 한다고 봐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쏘아 올린 그 챗GPT 때문에 당장은 엔비디아의 GPU가 수혜를 받는데 네. 그 챗GPT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체 칩도 개발하고 얼마든지 칩워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삼성하고 손잡으려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연대가 생기나?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네. 10년 만에 한국에 온대요. 네. 2013년, 14년에 오고 난 이후로 10년 네. 동안 안 오다가 네. 한국으로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 뵙게 네. 해주세요. 뭐 그 정도는 해야죠. 그죠? 네. 면담 요청하고 예. 그리고 이재용 회장 만나. 네. 거기도 삼성이군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지금 AI 쪽에서 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네. 그러니까 네. 메타도 AI 쪽에서 좀 밀리니까. 메타버스 밀렸고.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뭔가 전략적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 보인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도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근데 삼성전자 보면 거기도 사실 굉장히 좀 관료주의적으로 변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네. 삼성은 솔직히 한 이제 40대까지 죽어라 일하고 임원 되거나 나가 이런 거였는데 요즘 안 그렇거든요. 그냥 이제 차장 부장으로 그냥 이제 그 8시간 땡치고 집에 가고 그거를 60세까지 하는 분들 요즘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근데 네. 저 알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혁신이 계속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TSMC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의문인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도 TSMC 의존도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삼성한테는 뭐 나쁘지 않겠죠. 네. 장기적으로 이게 할까? 왜냐면은 그 칩바에서 그것도 봤거든요. 사실 원래 이 반도체 회사 되게 많았는데 하나하나씩 제어드는 그 이제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원래 미국도 다 했거든요. 그쪽 분야를.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기업들이 죽거나 딴 데 팔려가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네. 또 위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올해가 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긴 하지만 미국이요. 네네. 강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거 네. 오자가 들어간 해에 과거 네. 10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맞습니까? 그거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1880년 후부터는 없습니다. 네. 1880년 이후부터요? 네. 그럼 100년 넘네요. 사실 그 전 데이터는 제가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확실히. 자, 저랑 뭐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퀀트로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이 오자 들어가는 해가 진짜 좋았다 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2005년을 또 주식시장에서 펀드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2005년도도 그 불을 뿜는 장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때 코스피가 2005년도에 한 53% 오르고 네. 코스닥이 한 87%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수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자해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보통 제가 이제 퀀트를 뽑아보면은 소형주 전략들을 보는데 그 대부분 전략들이 다 200%, 300%, 400% 올랐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개 포트폴리오인데. 네. 그러니까 20개 포트폴리오가 전체가 3, 400%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낭만적인 해였죠. 네, 2005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AI의 이 붐이 네. 2005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25년 아닙니까? 25년까지. 네. 그럼 25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야, 이거 도대체 이번에 거의 90년대 후반에 보였던 그런 닷컴 버블처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물론 이게 거품이 그만큼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AI라는 것 자체는 지금 2025년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인류 종말까지 이제 가장 핫한 토픽이 될 것 같은데 AI님이 이제 우리를 안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테마는 그 영원히 갈 건데, 근데 사실 뭐 인터넷이라는 테마도 90년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사람이 이제 그 회사가 좋고 산업이 좋느냐도 봐야 되죠.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직은 뭐 밸류에이션이 정말 그렇게 뭐 미친 듯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될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네. 뭐 다 뭐 포워드 허가 무슨 뭐 20대도 있는 것 같고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들 치고는 뭐 그렇게 대단히 비싼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은. 네. 지금 AI님이 우리를 없애주지 않는 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는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박정우는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는 뭐 주가가 얼마 갖고 야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이러는데 네. 제가 뭐 기억하는 게 뭐 일부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이 지금 속도로 발달이 되면 네. 나중에 뭐 박서익 해가지고 네. 누가 나와가지고 그죠? 예. AI 모델이 나와가지고 뭐 옛날 2011년도에는 어땠어 한번 막 줄줄줄줄 얘기해주고
그래서 투자 전략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는 펀드 매니저도 이게 되게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미국의 그 1등부터 10등까지 헤지펀드에서 보면 네. 전부 다 저는 그 한 7개가 그 퀀트 리서치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브리츠워터도 그렇고, AQR도 그렇고, 히시다들도 그렇고, 다 그쪽이죠. 네. 그렇죠. 시타델도 그렇고. 무슨 시그마 뭐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게 이 퀀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돌아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아마 지금 틀림없이 딥러닝을 도입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헤지펀드들이. 네, 그거는 뭐 거의 99.9% 확률로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서. 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이 퀀트를 바탕으로 한 로봇 어드바이저 개발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예.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개발을 앞으로 2년 안에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 네. 저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말씀하셨던 1등부터 10등까지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 보면 제일 유명했던 회사가 1988년에 설립됐던 설립이 88년 맞는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짐 사이먼스요. 네. 네. 그짐 사이먼스의 그 회사도 보면 뭐 워런 버핏, 피터 린치의 기록을 다 깨부수고 66% 네. 연평균 예. 그런 수익을 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봤던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네. 이제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딥러닝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소름이 돋아요. 그렇죠. 뭐, 짐 사이먼스는 이제 그 헤지펀드 하기 전에도 수학가로 굉장히 유명했고, 무슨 공식도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네. 엄청 유명한 공식.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엄청 선구자이고,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렇죠. 하나 있죠. 제목이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아, 그죠. 시장의 비밀을 풀 사람. 네, 그죠. 맞아요. 네. 그 이미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AI가 이미 이 투자 시장에도 벌써 침범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로봇 기계 군단의 공격이 이미 시작됐다. 네. 그 강 작가님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한국적 그 AI 모델 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뭐 영상도 네. 있고, PDF도 있고, 책도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거 그냥 모아가지고 뭉뚱그려 던져주면은 강화국 챗봇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빨리. 네. 그래요? 몇 분 만에. 네. 그러면 제 PDF랑 책이랑 이제 제 영상들 이제 다 넣어주고,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강화국처럼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게 가능해요? 네, 벌써? 제가 안 해봤는데, 그게 벌써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 네. 그러면 박세익 전무 챗봇도 이미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네, 바탕으로 왜냐면 해서. 특히 영상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그거 갖다 박으면 되죠. 그렇죠. 네. 무섭네요. 예. 박세익 챗봇이라고 해도 무서워요. 야, 참. 그래서 저는 뭐 닷컴 버블 때도 주식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버블이 났을 때의 그 분위기를 좀 알거든요. 예. 이 닷컴 버블도 그랬고요. 반대로 코로나 공포감에 예. 우리나라 PBR 0.6이 깨졌을 때도 네. 공포에 대한 크기랑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상상력의 크기랑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 거품이 생길 때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 거지? 여기서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코로나 때도 많은 상상을 하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뭐 영화를 보면서 네. 와 그때랑 똑같네. 인류 종말이 네. 이제 왔네. 네.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닷컴 버블 때 위로 치솟는 뭐 우리 생에 살아있는 생에서는 가장 큰 버블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도대체 이 온라인 세상이 어디까지 바꿀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실적도 나지도 않는데 뭐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아류작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거품의 끝은 아류작들도 막 AI라는 이름 붙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듣보잡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요. 매출도 없는, 뭐, 한마디로 이제 네. 의자 3개 있는 기업들이 막 밸류에이션 400억 받고 이럴 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일부러 뭐 닷컴 이름만 붙여가지고 네네. 신문에 광고 내서 펀딩 받습니다. 막 그런 것도 있었고요. 결론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가 뭔가 있는 애들은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실제 돈을 벌고 있죠. 벌고 많이 벌죠, 일단 돈을. 네. 그 돈이 심지어 늘어나고 있고요. 버는 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닷컴 버블 때 뭐 나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7종목의 시가총액이 25%였는데 지금도 25%다. 네네. 그래서 거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 걔네들이 이러면 나스닥 순이익이 25%를 가져가면 그러면 사실 그것도 오케이 아닌가 사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그쵸. 엄청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쵸. 그때 나스닥의 PER이 170배인가 그랬어요. 네, 그렇겠죠.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M7 종목도 뭐 이익이 너무 좋고, 네. 뭐 전부 다 PER 뭐 25배에서 30배 요 정도예요. 네. 그래서 거품이 아니고 또 하나는 아류작들이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그쵸. 네. 아류작들이 AI 뭐 이러면서 아류작들이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끝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그 끝나는 게 내년에 그렇게 폭발하면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26년에 중간선거에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때 보통 장이 안 좋으니까 그때 끝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26년에는 뭐 중간 선거가 되고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연임을 하실지 네. 아니면 또 트럼프가 될지 예. 모르겠지만 아무튼 25년까지는 이 랠리를 네. 즐기자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25년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강 작가님이 틀림없이 25년까지 좋다고 하셨어요. 일단 그리고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바이든이라고 치면은 네. 이제 물론 민주당한테 지는 건 무조건 짜증나겠지만 쟤한테 지는 건 진짜 짜증날 거거든요. 트럼프한테. 왜냐면 한번 트럼프 인스타그램에 트위터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끔 가서 보거든요. 재미삼아. 거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을 진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면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거의 개쓰레기 이런 식으로 거의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이 해수욕장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진짜 치매 걸린 아저씨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런 놈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정치인들끼리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진짜 완전히 도를 넘어서 진짜 이렇게 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 모를 리는 없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얘한테 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한테 안 지려면은 또 올해 돈을 무지하게 갖다 부어야겠죠. 미국 경제에. 근데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여파가 분명히 미칠 것 같은데요. 올해만이 갖다 부으면은 그 내년까지 가겠죠, 그래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퀀트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가 2020년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선거를 했을 때 네.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잖아요. 20년이요? 네, 예. 2020년. 네. 그때 저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4년 단임하고 그만뒀던 대통령이 그만둔 게 아니라 4년 단임하고 재선이 안 됐던 대통령이 그 1990년 초에 있었던 아버지 부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반대하고 아버지 부시 4년 하셨고요. 레이건이 되기 전에 그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저도 그거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1990년 전에는 꽤 많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낭만한 사람 닉슨도 그랬고 뭐 케네디는 뭐 중간에 죽었고 뭐 이게 많았는데 그 90년도 후에는 사실 미국이 태평성대라서 그냥 8년씩 다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통령 시스템을 4년 연임 시스템이 아니라 8년 단임인데 너무 못하면 4년 만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 그렇게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 안 했고 16년부터 당선되고 나서 17년, 18년 주가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19년도에도 28.8%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왔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 바이든이 됐는데 그때 제가 퀀트에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실업률이 7% 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선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99% 확률 됐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제 한 20년 1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도 좋았고 주식도 좋았고 근데 다 좋았거든요. 근데 분위기 좋았죠. 뭐 이제 이분을 뭐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경제는 좋고 사람들 배부르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는 사실 뭐 트럼프가 아니라 뭐 이제 뭐 누가 대통령 했더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퀀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이 지금 이제 4년째 되는데
바이든 지금 국면에서 실업률 완전 뭐 고용 상태잖아요. 거의 없죠, 그냥. 네. 3.7%. 네. 그리고 뭐 주가도 좋아요. 네. 주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내고 있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바이든이 실업률도 안 걸려요, 이번에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바이든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근데 지금 설문조사나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네. 퀀터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잘 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저도 그러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냥 무난히 바이든이 되는 것이 이제 맞기는 맞는데, 예. 물론 이제 맨날 그 말이 나오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치매 노인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이 좀 이제 오락가락 하신다라는 말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아메리카 퍼스트도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세계 최강이야. 네. 그래서 대통령도 좀 약간 강력한 대통령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시대가 그거 원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시대가. 그런 차원에서 여론이 지금은 또 약간 트럼프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지난번에도 틀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려고요. 아, 네. 네. 근데 예. 그때도 틀렸지만은 바이든이 됐지만 주식은 오른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3프로에서 네.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할 때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외국인은 할로윈 전략 때문에 또 돌아올 겁니다. 아, 네. 그러면서 그때 강 작가 얘기를 제가 또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강한국 작가가 최근에 설명했던 그 할로윈 전략으로 보면 11월에는 또 외국인은 결국은 돌아오면서 시장은 3천을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넘어갔네요. 때문에 네. 그때 11월, 12월, 1월까지 불을 뿜었죠. 아, 네. 네. 그리고 3천이 어느 정도, 그게 7월에까지 갔죠, 그죠? 3,300인가? 그때까지 갔죠, 그죠? 예, 네. 6월 25일 날 고점을 쳤는데 아, 6.25에, 네. 316을 찍었었는데 네.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면 강 작가 입장에서는 올해 네. 내년을 바라보고 지를 거잖아요. 또 10월 말에 들어가시겠네요. 또. 지금 한국 말씀하신 거야? 미국 말씀하신 한국. 거야? 그죠. 한국은 이제 올해 10월 말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짝수 5월, 10월이 한국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한국 투자를 일단 좀 제가 좀 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원수한테도 권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거는 도저히 이제 원수한테 권할 수도 없고 제가 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권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코스닥이 특히나 5월에서 10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네, 대통령 예. 선거에 아니면 짝수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사실 한국 총선 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미국 대선 전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짝수 5월 10월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볼 게 없어요. 네. 제가 그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짝수회를 보니까 네. 코스피는 괜찮더라고요. 코스피는 이제 소위 짝수에도 그러니까 재선이냐 아니면 두 명이 새로 나오냐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재선회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주식이 좋거든요. 이게 올해 같은 해. 네. 근데 이제 이제 8년 하신 어르신이 물러나고 두 명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장이 망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2000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선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는 보통 미국처럼 그렇게 막 잘 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뭐 이제 버티는 정도는 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네.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이제 코스닥은 좀 피하시고 코스피 중심으로 하시면 괜찮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로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네.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쨌든 뭐 연말까지는 플러스는 나서 끝날 거니까 네. 이 딥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사셔라. 그러면서 이제 뭐 PBR 0.9, 네. 0.9가 올해는 2,520이에요. 2,520입니까? 네네. 예. 2,800이 네. 이제 PBR 네. 6배라고 보면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20으로 떨어지면 그냥 눈 감고 사는 전략으로 네. 해도 됩니다. 뭐. 저는 그냥 10월 말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강 작가가 들어오시기 전까지 0.9 밑에 0.8이 있습니다. 네. 0.8까지는 많이 가요, 사실. 많이 가는데 네. 가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강원구 작가께서는 올해 일단 10월 말까지 기다린다. 네. 10월 말에 또 지른다. 네. 지르면 역시나 중소형제로 지르실 거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 10월 말에. 그때 상당히 좀 안전하게 지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왜냐면 또 반대로 홀수에는 코스닥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니까 거의. 네. 아,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러면 10월 말에 저도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5월부터 10월 달까지 특히나 과거의 짝수해에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특히나 2016년도가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었거든요. 네, 그때 또 괜찮았어요. 운 좋게. 그렇죠. 네. 그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었는데 2016년대도 코스피는 뭐 3.3% 오르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뭐 40% 이상씩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그때 마이너스 7% 이렇게 네. 나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16년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2015년도에 불을 뿜었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2016년 10월 달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때 15년에 무슨 뭐 바이오 뭐 중국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중국이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네. 2015년, 16년까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800만 명 오, 네. 예. 그 정도로 왔었죠. 오. 그 2019년도에 한 1,700만 명 들어왔는데 네. 그때도 사드 보복이 있었는데도 600만 명 들어왔어요. 예. 근데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2016년도에 뭐 25년도에 그렇게 800만 명이 들어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이런 거요? 네. 네, 화장품, 네. 마스크팩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런 회사들 플러스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네.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에 그때 2015년까지는 중후장대 산업들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반도체도 그때 양방이 전부 다 마이너스 났을 때요. 네. 반도체는 오히려 실적 많이 나올 때 빠지긴 했으니까 그게 대형주가 안 되니까 그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네. 15년 말부터 16년도에 그렇게 꾸역꾸역 장은 코스피는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8, 9, 10월 달에 그냥 가버렸군요. 네. 박살내 놓고 네. 그때도 트럼프가 지금만큼이나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재밌는 삶이었죠. 네. 아주 그렇죠. 험한 말을.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뭘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당장 첫날에 무슨 파리 그 뭐 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 하고 실제로 했죠, 그거는. 네. 제가 이런. 실제로 하고. 네. 그리고 법인세 낮추겠다 했는데 진짜 낮췄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법인세 낮춘다는 얘기를 딱 보고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고 그 미국 주식하고 많이 비교하시면서 우리나라 주식 못하겠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잖아요. 네.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기업의 성장하고 주주 가치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은 기업의 성장을 전부 다 주주한테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다 그렇죠. 돌려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기업의 성장만 보고 샀다가 주주 가치를 안 좋게 네, 만들어버리니까. 그 왜 최근에 어떤 영국 그 페더레이티드 에어메스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매니저가 이제 그 굉장히 빡쳐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죠. Enough is enough라는 거 냈죠. 근데 거기 저도 이제 그거 정리해가지고 영상도 찍었는데 그냥 이제 왜 이제 그 한국의 거버넌스가 뭐가 문제인가 그 보고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한번 그거예요.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벌면은 이제 배당을 거의 안 해주고 그 대주주들이 그거를 뒤로 다 빼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거의 합법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불법 영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감옥 조금 가면 사면해 준다. 근데 이제 심지어 나는 그 사람들을 대놓고 욕할 수가 없는 게 욕을 하면은 사실 직시 뭐 이런 걸로 내가 이제 그 명예훼손죄로 까봐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내가 사람 이름을 안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사기쳐 그러니까 횡령으로 감옥에 간 범죄자 미스터 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킴이 기분이 나쁘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고 한국 주주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웃기는 게 그 보고서에서 결국은 한국을 또 적극 추천했습니다. 따라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또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거버넌스가 정말 개떡같지만 여기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양심 있는 인간들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근데 걔네들도 싸잡아서 가소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네. 맞는 기업조차도 싸잡아서 디스카운트 되고 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심지어 대주주가 도적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거 치고도 너무 싸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네. 우리가 그 네. 경영학 그 교과서에 보면 네. 그걸 갖다가 에이전트 코스트라고 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대리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전문 경영인을 세워놨다가 네. 전문 경영인이 회사 돈을 어떻게 사적으로 이렇게 유용하면 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죠. 주주 네.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네. 그럴 위험을 대리인 코스트라고 하는데 대리인 비용.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대리인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돈으로 뭐 골프장도 하고 뭐 돈 안 되는 비즈니스도 하고 그죠? 네, 거기 뭐 몇 개 뭐 케이스 스터디가 나옵니다. 뭐 이제 그 일감 넘기기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모기업에 이제 아주 훌륭한 자산을 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넘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거기 뭐 많이 나옵니다. 케이스가. 네. 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출산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저는 일단은 장을 굉장히 좋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총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총선 후에? 네. 아니요, 근데 26일 날 발표해요. 아, 네네. 네, 하고 예. 오늘도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배당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네. 법인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줄게. 네.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 예, 네. 사실 총선용으로 말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업들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금융주들은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하는 게 좀 많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거기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가 없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거기는 예.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그렇죠. 그냥 뭐 기재부 이론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은행장.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지금 없애주고 있고 또 하나가 그 코카콜라에 한글 이름 들어갔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 아니요? 네. 미국에 팔리는 코카콜라에 예. 한글로 코카콜라. 왜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미국 역사에 미국에서 팔리는 코카콜라에 네. 외래어를 집어넣은 게 예. 이게 처음이다 예. 라고 하는데 그 기사와 함께 우리 구찌 가방 있잖아요. 구찌. 예. 그걸 보여줬는데 구찌 티셔츠에 네. 구찌 이거 G하고 있고 예. 그 위에다가 한글로 아, 진짜요? 구찌. 네. 예. 되게 촌스럽게 오. 그것도 예, 우리 뭐 예. 피클시 구찌도 예. 아니고 구찌 예. 해가지고 와 저는 그 구찌나 구찌 정도 되면 네. 이 명품 레벨에서는 디자이너도 엄청 비싼 사람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싸게 데려온 디자이너가 한글을 구찌라고 여기 크게 예. 엄청 촌스럽게 네. 이렇게 받고 코카콜라에다가 코카콜라라는 걸 넣은 걸 보고 네. 우리 강 작가님이 그 독일에서 어릴 때부터 크셨는데 네. 우리가 어릴 때 컸을 때는 일본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일본어로 돼 있으면 네. 이거 멋져 보이고. 네. 이게 일본산. 네. 야, 그런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걸 되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와, 우리나라가 이 레벨이 됐구나. 사실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마하 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슈퍼마켓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코인가 뭐 그런 비슷한 데 갔습니다. 네. 대형 이제 그 마트에 갔는데 거기 이제 CD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아티스트들 음악은 저 밑에 박혀 있고 그러니까 쉘프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그 K-팝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마하 깡촌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K 컬처라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이제 최소 랭킹 2위고 이제 2위인가 1위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미국 문화는 당연히 이제 헐리우드 때문에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명한 가수 또는 이제 영화 배우를 떠오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못하겠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는 뭐 멕시코, 독일 배우, 뭐 이제 영국 배우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영국은 좀 보인다 그래도. 네네, 예. 그런 측면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네. 아이돌 가수들이 만들어낸 예. 무형의 가치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뭐 이런 것도 잘 팔리잖아요. 네, 뭐 신라면 이런 것도 뭐 독일 모든 슈퍼에 다 있죠. 네. 네. 그뭐 신라면이 아니라 요즘은 불닭볶음면. 아, 네네네. 그 매운 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라면을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네. 저도 라면을 안 먹어가지고 몰랐는데 네. 이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마트 가면 원래는 일본 라면, 니신 라면 네. 사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이야? 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라면이 항상 깔려 있어서 왜 저런 라면을 사람들이 사 먹을까 했는데 네. 지금 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도 보면 아니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여기 있는 아파트랑 아니 똑같은 현대 뭐 똑같은 아이파크인데 왜 네. 저기는 비싸지? 예.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실은 그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큐리티 보안성 네. 네, 그런 것 때문인데 저는 와, 이 한국 제품에 대한 엄청난 지금 무형의 가치가 생겼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밸류가 좀 평가돼야 되는 밸류인데 밸류업 하겠다고 하면 네. 바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한국의 기업의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 여건은 다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솔직히 그 요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용이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주주의 수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전 총선에는 600만 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1,500만 명이 됐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다 알지만 6, 70대는 이쪽을 뽑고 4, 50대는 저쪽을 뽑고 2, 30대는 소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얘네들 부동산 할 돈 없으니까 주식이랑 코인 하잖아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을 잡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 프렌드리한 정책들이 그 다음 선거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뭐 거버넌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네. 지금 너무 이상한데요, 사실. 제가 강 작가님이 이제 40대 초인데 네. 어느 쪽인지 제가 맞춰볼까요? 네. 네. 선거 안 가고 놀러 가는 쪽. 저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용이 아니라 네.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예.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주주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네. 네,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000조가 넘는 시장인데 네. 너무 시장 자체가 후진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네.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보고서 그 말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데모는 참 잘하는데, 근데 데모 토픽이 이런 게 아니라 물적 분할 막아라, 물적 분할 안 된다 이런 걸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데모는 뭔가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러내라,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주주들이 좀 무지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토픽으로 데모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라고 그걸 한탄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연금이 1,000조예요. 네. 네, 1,000조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한 140조 들고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이 사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 네. 그게 맞춰서 기관 투자가가 네. 기관으로서의 또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아,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 조금 나서가지고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기업한테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면 국민연금에 있는 자금이 다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아, 맞아요.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네, 안타깝게도. 네, 되고 있죠. 네, 예, 네. 근데 2040년 지나면 고갈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고갈 안 돼요. 일단 좀 더 오래 가겠죠. 네, 그렇죠? 좀 더 오래 예. 갈 수가 네.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저 이제 소위 저 PBR 0.4, 0.5 그런 거 몹쓸 기업들에서 이제 돈을 뺀다고 하는 건 좀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140조인데 밸류업만 돼가지고 이게 저절로 200조가 되고 230조가 되면 네. 70조 이런 수익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를 이제 PBR 1이 2,800이라고 하셨죠, 그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제 그냥 대부분 딴 나라 수준만 가도 3,500, 4,000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벌써 일본이 2012년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랑 비슷했었어요. 그때는 디플레이션 국가이기도 했었지만 예. 지금 그때 당시에 PBR 0.9, 1배 하다가 아, 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예. 일본조차.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네. 예, 기업이 거기에 동조를 좀 해주시고 네. 예,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예, 반드시 2025년도에 불을 뿜는 예,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럼요. 1.5배만 가도 4,200이네요.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광화문 나가서 데모할 때 좀 테마를 좀 바꿔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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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대주주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감옥을 보내라, 저 대주주 이런 걸 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1,5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갈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의 특징이 네. 이 불공정한 거 네. 이런 거 못 되게 참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네.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왜 정치 쪽에서는 못 참는데 왜 지금 이 대주주들이 하니 불공정한 거는 왜 50년 동안 참았냐고 그죠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네.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 주주가치 개념에 네. 몰라서 물적 분할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네. 4, 5년 전에 이거는 주주가치를 강탈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라고 네네. 얘기해도 뭐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자, 이해를 못 해요. 아니야 뭐 그게 지분이 80%나 있는데 지분이 얼마가 있는데 그러면서 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이 이제 아직도 좀 마인드가 그 오너 패밀리의 그 3세, 4세가 아직도 그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솔직히 삼성전자 지분 얼마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그냥 5%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오너예요? 그냥 소액 주주 한 명이죠, 사실 이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 할아버지가 많은 공을 세운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오너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퍼블릭 컴퍼니잖아요, 퍼블릭 컴퍼니. 네. 그거 말도 딱 보면 이게 상장 회사라는 거는 그 오너 패밀리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 지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오너가 이제 그 배당을 안 하고 이제 지가 다 결정도 다 하고 이제 나중에 돈도 빼돌리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다 이제 그 사람 돈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한다. 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예. Initial Public Offering이에요. 그렇죠. 네.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공개 기업이 되는 거죠. 사기업이 네. 아니라 그렇죠. 공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영진들의 네. 이제 마인드도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많이 바뀌면 반드시 우리 시장이 요즘 국장에 대해서 많이 좀 짜증들을 내고 계시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오늘도 새로 오신 고객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짜증나고 네.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할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기운이 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가치를 높게 봤을 때 반드시 우리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으로 돈 버셔가지고 내년도에 환율이 떨어질 때 뭐 환율이 1,200원 깨지고 1,150원 되면 그때 달러로 바꾸셔서 미국 주식 삽시다.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1년, 2년 예측이 어렵다고 보는데 10년 예측은 좀 쉽다고 이제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10년 예측을 이제 보면은 한 5, 60%는 밸류에이션이 결국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년 수익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거의 기정은 사실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3년부터 33년을 보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의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보다는. 네. 그거 한 95% 확률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좋다 이거죠. 그래도 일단 저는 올해는 이제 좀 보고 있다가 10월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모셔가지고 그 당연한 이유도 한번 여쭤보고 또 그때 가서 할로윈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국 작가님과 함께한 특별 대담 코너였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